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 속을 루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출판에서 나온 저자 브라이언 스콧의 리얼리티 레볼루션 같이 읽어볼까요? 브라이언 스콧은 총기 강도 사건에서 겪은 신비한 체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의식 확장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했고요. 현실 창조, 명상, 에너지 심리학, 바이오 해킹 등 삶을 변화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들을 탐구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도록 돕고 계신 분입니다. 머릿말이에요. 슈퍼볼 경기에서 우리 지역의 홈팀이 우승하던 날 밤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입해 내게 총을 쐈다. 아니, 그들의 어떤 버전이 나의 어떤 버전을 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다. 내 이야기는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다. 그것은 강도의 소행이었다. 나는 무언가가 집 뒷문을 긁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우리 집 고양이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바로 앞에는 후드티를 입은 소년이 서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나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리고 총을 쐈다. 나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했다. 내 등에 총알이 튕겨나가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됐다. 나는 운 좋게도 살았다.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사건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사실관계가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범한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겪은 일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사실 매 순간이라는 것에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타난 현상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그날 밤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을 당신에게 이해시키려 한다. 뒷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여전히 슈퍼볼 우승의 기쁨에 젖어 있었고 그저 내 고양이가 걱정됐을 뿐이었다. 고양이는 집 안에서만 지냈는데 혹시나 내 실수로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버려서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 했던 것이었다. 울타리가 쳐진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그 너머에는 공원이 있다. 뒷문은 어느 정도 힘을 줘야만 열리는 미닫이 문이어서 고양이가 열고 들어갈 수 없었다.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 넌 일어나야 해 하고 말하는 음성이 들렸지만 나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음성은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고양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내가 슈퍼볼 경기에 열공하는 틈을 타서 어떻게든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 내면의 음성은 계속 나를 재촉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브론코스의 우승에 찬사를 전하는 뉴스를 흘려들으며 문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문을 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얼굴에 총이 겨눠진 것이다. 그때 나는 내면의 음성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문을 닫아! 그때부터 모든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나는 이중창으로 된 유리문을 닫고서 몸을 돌려 내달렸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22구경 권총에서 총알이 발사됐고 이중창 유리가 박살났다. 나는 유리창이 한 장씩 천천히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마치 멀리서 이 장면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내 내면의 중립적인 위치를 찾아 들어갔다. 나는 어디로 피신할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 달렸다.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침실을 향해 뛰어들어갔다. 그때 내 등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방 안에 있었다.
나는 집에 침입한 강도와 침실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사이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총을 쏘았다. 총알이 내 눈앞을 가로질러 벽에 꽂혔다. 나는 그 금속의 섬광을 보았고 열기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도망쳤다. 도망치는 내 뒤로 서너 발의 총알이 더 지나갔다. 이번에는 차고로 숨었다. 나는 비로소 몸을 숨기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침입자들이 나를 찾아내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면서.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내 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나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나는 이중창을 뚫고 날아온 총알이 내 등에서 튕겨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나는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봤다. 나는 내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고 그 시점까지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게 이런 두 번째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를 살펴봤다. 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한 장면씩 떠올리면서 머릿속을 스쳤던 모든 생각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공포와 아드레날린, 죽음을 마주한 느낌과 감사함은 그 경험의 일부에 불과했다. 나는 그때 마치 어떤 기억이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각각의 순간마다 나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나의 서로 다른 버전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일어나지 않은 잠재적인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일들이 눈앞에서 재생되는 것을 보고 있는 듯이 느꼈다. 나는 피가 낭자한 채로 누워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또 나는 식탁으로 기어가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총알을 맞은 나를 보았다. 이런 현상이 두려움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경험이었다. 그때 나는 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실을 동시다발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나의 그 모든 버전이 진짜처럼 가까이 가면 만져질 듯 생생히 보였다. 내게 찾아온 변화. 나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입고 있던 속옷차림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래서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병원에서 입을 옷도 없었다.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기에 의사는 그날 밤 바로 나를 퇴원시켰다. 나는 병원에서 준 슬리퍼와 가운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 나는 집으로 향하는 막다른 골목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다녔고 경찰이 K9 소총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나는 집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골목 입구에 있는 바리케이트 앞에서 멈춰서야 했다. 경찰은 나에게 이곳에서 인질극이 있었다고 말해줬다. 경찰은 길 건너편에 있는 집으로 도주한 범인을 추격했고 도주극은 아수라장이 된 채로 끝났다고 했다. 노란색 접근 금지 테이프 옆에서 가운만 걸치고 서 있는 나는 내가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나는 다만 고양이가 집에 무사히 잘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마침내 한바탕 소동이 잠잠해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제자리에 돌아온 게 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게 낯설어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버렸다. 나는 모든 것이 조금 낯설게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더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상한 일들과 현실의 변화들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많은 것들이 변했다. 내 아이들이 달라졌다. 방 한 귀퉁이에는 내가 구매한 기억이 없는 램프가 놓여 있었다. 수년간 연락이 없었던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마치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대했다.
어쨌든 뭔가가 일어났다. 현실 변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나는 현실 변환을 오랫동안 생각하며 바라왔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나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경험이 나를 현저히 다른 세계로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내가 이 책을 20년 또는 50년 전에 썼다면 당신은 아마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요즘이라 해도 당신은 내가 맛이 살짝 간 사람이 아닌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생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평행 현실에 대한 논의도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명백히 보이는 기억들조차도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현상, 즉 당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일어난 적도 없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만델라 효과라고 한다. 내 주변의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나는 이미 만델라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다. 관찰자 효과. 양자 물리학은 어떤 시스템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침습적인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실험인 이중 슬릿 실험에 의해 확증됐다. 이 실험은 두 개의 작은 구멍이 있는 판을 통해서 전자를 통과시키고 그 입자가 구멍을 통과해 들어와 스크린에 나타난 흔적을 관찰하는 것이다. 잡지 플러스에 간단하고 명쾌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이중 슬릿 실험이다. 이 실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이하다. 물질의 작은 입자들은 각기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입자의 활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먼저 얇은 직사각형 형태로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 담벼락을 상상해보라. 그 벽에 테니스 공을 던진다고 해보자. 어떤 공은 벽에 맞고 튕겨나오지만 어떤 공은 구멍을 통과할 것이다. 구멍이 난 첫 번째 벽 뒤에 또 다른 벽이 있다면 구멍을 통과한 공은 두 번째 벽에 가서 부딪힐 것이다. 공이 두 번째 벽에 가서 닿은 지점을 모두 표시하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렇다. 첫 번째 벽에 난 구멍과 거의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만약 당신이 공 대신 전자를 사용한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공과 비슷한 무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답변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니까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공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벽에 두 가닥의 직사각형 무늬가 생기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보게 되는 모습은 기대한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전자가 부딪힌 지점에는 파동이 만들어낸 간섭 무늬가 겹쳐서 쌓여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전자가 어떻게든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독자적으로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같은 위치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를 하나씩 발사해서 그들이 간섭할 기회가 없도록 만들어도 여전히 간섭 무늬가 생긴다. 이상하게도 각각의 전자는 파동의 간섭 무늬처럼 보이는 전체적인 패턴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전자가 어떻게 해서든 갈라져서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 뒤에 스스로 간섭을 일으키고 두 번째 벽에서 하나의 국소화된 입자로 만나기 위해 재결합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 전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신은 슬릿 옆에 관측 장비를 둘 수 있다. 이게 정말 기이한데 장비로 관찰을 해보니 앞서 첫 번째 장면과 같이 스크린에는 두 줄의 입자가 무늬가 나타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간섭 무늬가 사라졌다. 어쨌든 관찰하는 행위가 전자를 테니스 공처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묘한 양자의 속임수를 들키지 않기로 작정한 것만 같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 입자는 다른 장벽을 의식하고 있는 걸까? 실험자가 의식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 안으로 관찰을 끌어들일 때 의식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전자가 두 장벽 사이에 있을 때는 파동인 것처럼 한 번에 여러 위치에서 중첩된 상태로 이동한다. 그러나 관측 장비로 전자가 슬릿을 통과할 때의 위치를 관찰하려고 하면 파동은 다시 입자로 붕괴된다. 다시 말해서 관찰자 효과가 실제한다는 것이다. 입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관찰하는 순간 변한다. 이것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즉 관찰될 때까지는 살아있기도 하고 동시에 죽어있기도 한 상자 속에 관찰되지 않은 고양이에 대한 개념이다. 과학자들은 전자가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은 관찰되지 않을 때는 다양성으로 존재하고 관찰되는 순간 단일한 것으로 존재한다. 비디오 게임을 생각해보라. 게임 속 현실에서 당신은 오직 당신이 머물러 있는 세계만 본다. 당신이 있지 않은 세계는 당신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부분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존재하지만 오직 당신이 있는 영역만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다. 다른 부분들이 붕괴되면서 현실이 창조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관찰자의 힘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주에 관한 각각의 모든 논의가 관찰자와 관련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오랜 기간에 걸친 각각의 관찰과 신념은 현실에서 어떤 근거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나에게 발견한 것, 내가 코치했던 사람들, 책을 통해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접해온 사례들로부터 얻은 것은 보다 집중된 신념과 이러한 원리의 작용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엄청나게 강력하다. 변화를 위한 선택. 요점은 무수히 많은 각각의 세계들이 정확히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현실을 해킹하고 다른 결정을 통해 현실을 조종하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기 원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이 이론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생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리처드 파인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각각 현실의 복잡성에 대한 획기적인 방정식과 이론을 생각해내면서 온 일생을 보냈다. 이 책에 담긴 사상들은 내가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을 팔기 위해 꾸며낸 괴짜 뉴에이지 철학이 아니다. 이 개념들은 우리 시대의 지적 거장들이 수학적으로 유효한 이론적 모델에서 신뢰성과 근거를 기반으로 발전시켜온 개념들이다. 우주가 작동하는 정확한 방식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단지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 말을 이해하라. 우리는 갇혀 있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카오스에 의해 예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이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진다. 만약 당신이 모든 목적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당신을 무엇이 가로막겠는가? 도약의 개념. 지금 시대의 평행우주는 확실히 사람들의 집단의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영화와 TV쇼에서부터 대중소설과 비디오 게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평행현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 어벤져스부터 미국의 드라마 프린지, 애니메이션 릭과 모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기 있는 영화와 TV쇼가 대중우주의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하면 원래의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현실만 인식할 수 있는 관찰자들이다. 즉, 한 번에 고속도로 하나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의 도로에만 있었던 것처럼 느낀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한 도로에만 머무를 수도 있다. 비포장 도로나 바위가 많은 길을 운전해 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 방식은 다른 길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좀 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점은 우리는 이전의 자동 운행 모드를 끄고 나서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운전대를 쥐고 자신의 길을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높든 아니면 절망적으로 우리 자신의 길에 갇혀 있든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의도와 자각이다. 우리 대부분은 도로에서 벗어나서 다른 고속도로에 올라타더라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도록 내버려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것, 곧 내가 굳게 믿는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균형력. 균형력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나오는 개념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움직인다. 대기의 온도가 변하면 바람에 의해 균형이 잡힌다. 당신이 건물 옥상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 물체는 지면에 닿아서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잠재적인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지나친 잠재 에너지가 있는 어디에서든 자연은 언제나 그 에너지를 낮추어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작동한다. 균형력은 언제나 우리를 균형 상태로 이끌려고 한다. 나는 살면서 내가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마다 항상 균형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중요성이 만들어지면 당신의 의도에 반하는 균형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요성은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으로 나뉜다. 내적 중요성은 당신의 장점, 능력, 약점, 문제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내적 중요성이 작동해서 균형력이 깨지고 우주는 그런 당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위 헬리콥터 부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아들이 축구를 더 잘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이 더 이상 축구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까지 모든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밤낮으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결국 균형력이 작동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 어쩌면 원래는 아들이 더 원했던 그것을 오히려 빼앗아 간다. 아니 어쩌면 아들은 축구를 하지 않기를 더 원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두려움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일으키는 중요성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손실을 입히는 균형력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중요성을 낮출 수 있을까? 먼저 지나친 중요성이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힘이다. 모든 문제가 지나친 중요성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 강력한 힘은 당신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균형력을 깨트릴 정도로 이를 너무 부풀리지 말라. 중요성을 최소로 낮추기 위해 유머를 구사하라. 웃음은 중요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저 진정으로 이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있다. 중요성을 최소함으로써 그들은 실제로 더 나은 행운을 만들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 사례가 하나 떠오른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식별한 다음 그 일이 정말로 행운이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 요인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리처드 와이드만은 잭팟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간단한 실험을 소개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나눠주고서 사진이 모두 몇 장 나와 있는지 세어볼 것을 지시했다. 참가자들은 몇 분이 지나서야 대답을 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신문을 다시 펼쳐보면서 몇 번씩 확인했다. 사실 그들 모두는 단 몇 초 안에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 신문의 둘째 면에 지면의 절반을 할애해서 이런 메시지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사진 찾기를 멈추세요. 이 신문에는 모두 43장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진을 찾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메시지를 읽지 못했다. 그 신문에는 이런 광고도 있었다. 사진 찾기를 멈추세요. 이 글을 읽었다고 말하고 나서 $100를 받아가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메시지 또한 보지 못했다. 이완된 상태로 큰 그림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에 보란듯이 세워진 이정표들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실험들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음식점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건물 밖 길가에는 $100짜리 지폐를 놓아두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집어들었고 운이 나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아마도 그들은 지나치게 긴장했거나 앞을 보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지폐를 주운 운 좋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 가볍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운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에 따른 결과였을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유쾌했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려고 중요성을 낮출 필요가 거의 없었다. 몇몇 종교에서는 상황을 놓아주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정한다. 아마도 그들은 이전에 일어난 결과들을 보며 중요성과 결과에 대한 집착이 원하는 결과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 책의 주제가 현실 창조의 강력한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그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NLP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시각이나 청각, 신체 감각으로서 정보를 필터링하고 우리가 또 그런 정보를 처리할 때 감정과 개념을 뇌에 끼워 넣어서 사용해서 우리의 목표에 연결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 창조의 문을 여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방식인데 이걸 이제 앵커링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 시크릿 읽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나는 그렇게 다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심상화할 때 그 결과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적인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앵커링 방식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강렬하고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순간에 이 앵커링을 시도해서 나만의 감정 상태를 극대화시켜서 그거를 내가 창조하는 현실, 창조하는 나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자인 브라이언 스콧이 실제로 본인이 앵커링을 연습한 방식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앵커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찾은 특별한 노래나 생생한 감정 자체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엄지와 검지 끝을 맞닿게 하여 꽉 힘을 주거나 손목을 긁는 등의 동작을 곁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처음 앵커링 동작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신경 통로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당신이 감정 상태를 재현하면서 정확히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그 통로는 점점 더 강화된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플레이오프에서 팀 티보 선수가 터치다운 패스를 했을 때 브론코스 경기 관중석에 앉아있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경기가 시작되자 펄쩍펄쩍 뛰었고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전율을 느끼며 그 모든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내 손목을 살짝 긁는다. 강렬하고 긍정적인 또 다른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같은 방식으로 앵커링을 시도한다. 어느 푸른 날 친구들과 함께 갔던 콘서트를 떠오르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된다면 나는 그때도 내 손목을 살짝 긁는다. 그런 다음 나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정 단어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소소한 과정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마침내 나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창조하는 나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열쇠는 감정이 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 결핍과 통제력, 상실에 관한 생각을 방사하면 당신의 가슴과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다. 앵커링은 가슴으로 우리의 몸을 조율하고 현실 창조를 위한 문을 열기 시작하는 방법이다. 자, 자신의 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이 NLP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시는 것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소글룹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